세스 매트리얼 1. 온몸을 관통하는 영감에 화들짝 놀라다. 세스와의 교신으로 일어나는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지금도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럴 목적으로 글을 썼던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당신은 첫 번째 소설을 페이퍼백으로 출판한 직후라 모든 열정을 좋은 소설가이자 시인이 되는 데 쏟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련의 상황을 계기로 순수 창작이 아닌 비소설을 생각하게 됐죠. 내 삶과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것으로 벌써 세 번째 비소설을 쓰는 셈이군요. 1963년 우리 부부에겐 불우한 한 해였죠. 롭은 허리가 무척 안 좋아 그림도 제대로 그릴 수 없었습니다. 나 역시 책을 구상하는 일에 전혀 진척이 없었죠. 설상가상으로 애완경까지 죽었답니다. 어쩌면 그러한 환경 속에서 인간의 나약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느낀 덕분에 영혼의 세계에 눈을 뜬 것인지도 모르겠군요. 물론 그렇게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면서도 영적인 경험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아주 많지만 말이죠. 여하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기에 부딪혔고 내면의 필요에 따라 자연스럽게 영적 능력이 겉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그런 현상은 결코 내 의식이 빚어낸 장난 같은 것이 아니었죠. 사실 그전까지 이런 체험을 한 적이 전혀 없었고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 방면에 대해 아무런 사전 경험이나 지식도 없이 1963년 9월 9일에 그 놀라운 저녁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아름다운 가을 저녁이었죠. 저녁 식사를 한 후 평상시처럼 시를 짓기 위해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롭은 멀찌감치 떨어진 작업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난 종이와 펜을 꺼내들고 9번째인가 10번째 커피를 홀짝이며 담배를 피우는 중이었고 고양이는 푸른색 양탄자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마약을 먹지 않았는데도 환각 체험 비슷한 것이 시작됐죠. 아니, 환각제를 복용했다 하더라도 그처럼 이상한 체험은 도저히 경험할 수 없었을 겁니다. 1분 전만 하더라도 평상시처럼 고요한 마음 상태였는데 순식간에 새롭고 낯선 생각들이 엄청난 기세로 머릿속에 물밀듯이 밀려들어왔습니다. 마치 두뇌가 수많은 정보를 수신하는 통신기지국이 된 것처럼 말이죠. 동시에 아주 강렬한 느낌과 감각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믿기 힘들 정도로 엄청난 에너지원과 연결된 듯했죠. 롭을 부를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물질 세계는 현실의 무한한 차원들을 감싸온 얇은 포장지에 불과했죠. 갑자기 요란한 소리와 함께 내 모든 것이 그 종이를 꿰뚫고 우주 저 멀리서 날아 올라가는 듯 했습니다. 몸은 여전히 책상 앞에 앉아 머릿속에 번뜩이는 무수한 사상과 단어들을 미친 듯이 갈겨 쓰고 있었지만 동시에 내 영혼은 다른 차원의 사물들을 관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테면 나뭇잎 속에 뛰어들어 그 안에 펼쳐진 우주를 발견했다가 다시 빠져나와 또 다른 차원으로 들어가는 시기였죠. 그렇게 얻은 지식들은 결코 잊어버릴 수 없도록 내 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심어지는 듯 했습니다. 본능적인 지식, 생물학적인 영성이라고 할까요? 단순히 머리로만 아르마리 하는 것보다는 느끼면서 저절로 터득하는 체험이었습니다. 사실 그 전날 밤 꿈속에서 그와 똑같은 체험을 했었지만 꿈의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죠.
그 꿈이 현실 속의 환각 체험과 연관돼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 보니 내 손은 이제껏 쓴 글들의 제목을 휘갈겨 쓰고 있었죠. 아이디어 건축물로서의 물리적 우주. 세스와의 교신 자료는 이렇게 탄생되었지만 그 당시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초기 교신에서 세스는 그것이 나와 접촉한 첫 번째 시도였다고 말했답니다. 그날 밤 당장 세스의 대변인 노릇을 시작했다면 난 아마 겁에 질려 어찌할 바를 몰랐겠죠. 도대체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내 삶이 갑자기 바뀌어 버렸다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서 계시란 말이 내 뇌리 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당신은 떨쳐버리려고 노력했지만 그 상황에 꼭 들어맞는 말이었죠. 단지 그 속에 담긴 신비주의적인 의미가 싫었던 것입니다. 영감을 받아 글을 쓰는데 익숙했지만 그날 경험한 영감은 보통 영감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마치 새가 벌레와 다른 것처럼 말이죠. 세스의 사상들은 정말 놀라운 내용을 담고 있었으며 나의 현실관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지 난 물리적 현실을 절대적인 것으로 철석같이 믿어왔습니다. 현실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지만 결국은 그것에 의존해야 하며 원한다면 현실을 바라보는 시각을 바꿀 수 있을지언정 현실 자체를 바꿀 순 없다는 식이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 다시는 그런 생각을 품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체험을 통해 우리가 물질을 창조하는 것이지 물질이 우리를 창조한 게 아니며 육체적 감각은 무수한 현실 속에서도 3차원의 현실만을 보여줄 뿐이라서 우리 스스로 제한된 인식의 범위 너머로 의문을 제기하기 전까지만 신뢰할 수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이 나름대로의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예전엔 단순히 무생물로만 여겼던 물건들 속에서 환상적인 생명력을 갑자기 느끼게 된 것이죠. 창틀에 꽂혀 있는 못을 보는 순간 그것을 구성하는 원자와 분자들의 의식이 생생하게 느껴졌답니다. 또한 이전의 고정관념들과 상식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더 이상 연속된 것이 아니며 각각의 체험은 각기 영원한 현재로서 존재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 모든 내용이 당시 내가 휘갈겨 쓴 원고에 담겨 있죠. 지금도 그 원고를 보면 새롭게 눈을 떠서 계시를 받는 듯한 기분에 사로잡히곤 합니다. 다음은 그 원고의 일부 내용이죠. 우리는 물질 세계 속에서 물질화되고 개인화된 에너지입니다. 에너지로 관념을 생각해내고 물질화시키는 법, 즉 관념의 건축을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죠. 우리는 관념을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3차원적 사물로 투사시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물은 물질화된 생각이죠. 이러한 관념의 물질적 표상 덕분에 생각하는 나와 생각의 차이점을 배우게 됩니다. 나는 관념의 건축을 통해 물리적인 방식으로 그 자신의 생산물을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공부해 나가죠. 다시 말해 자신의 창조를 통해 배우는 것입니다. 관념을 물리적 현실로 변화시킴으로써 관념의 힘과 효과를 배우고 책임감 있게 창조 에너지를 사용하는 법을 배웁니다. 존재는 비물질적이며 근본적인 불멸의 자아입니다. 그것은 다른 존재들과 에너지 차원에서 교신하며 거의 무궁무진한 에너지를
자유로이 쓸 수 있죠. 개인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거의 표현하기 힘든 전체적인 자아의 일부분입니다. 눈은 영사기가 스크린에 이미지를 투사시키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물질 세계에 내적인 이미지, 즉 관념을 투사합니다. 입은 말을, 귀는 소리를 각각 만들어내죠. 사람들이 이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까닭은 이미지와 소리를 자기 자신과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감각은 관념을 물질로 표현하는 창조 수단이죠. 우리가 감각을 개발하는 이유는 기존에 존재하는 세계를 인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계를 창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원고는 거의 100페이지에 달했습니다. 그 속엔 기존의 개념을 새로운 관점에서 풀이해 놓은 내용들도 들어있었죠. 이를테면 잠재의식은 관념이 개인적인 마음 속에 들어오는 경계이며 육체는 자신에 대한 존재의 관념이 물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본능은 물질적으로 생존하는 데 필요한 관념 건축의 최소 능력이며 현재는 관념이 물질로 나타나는 시점입니다. 나는 그 체험과 자료가 모든 창조 행위 뒤에 자리 잡고 있는 잠재의식적 작용의 확장판이라고, 즉 평범한 창조성이 갑자기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고차원적인 수준으로 확장되거나 향상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날 저녁엔 우리 부부의 삶을 완전히 뒤바꿀 정도의 엄청난 창조 에너지가 발생한 셈이죠. 이런 맥락에서 그 체험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그 일은 나 자신의 심령적 능력들의 발동을 걸고 세스와의 교신 자료를 세상에 내놓는 계기가 되주었죠. 분명 나는 진화의 과정상 이런 능력들을 사용하게 될 시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작가로서 창작 수업을 꾸준히 해온 덕분에 이러한 능력들은 어쩌면 나를 훨씬 더 겁나게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환시 같은 체험이 아닌 단순한 말을 통해 나타난 것이겠죠. 나는 심령력 자체가 우리 개개인에게 선천적으로 깃든 창조력의 일부이기 때문에 엄연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말해두고 싶습니다. 물론 그 능력들은 별로 친숙지 못한 퍼스널리티의 다른 부분에 속한 특성들이며 앞서의 사건은 정상적인 창조력을 통해 현실의 다른 차원들로 주파수를 맞춘 경우에 속하죠. 그날 이후 나에게도 변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가령 꿈을 기억하기 시작했는데 그건 정녕 놀라운 일이었죠. 심지어 미래를 예시하는 꿈을 2차례나 꾸기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심령력에 대한 호기심에 발동이 걸렸고 그러다 길거리 가판대에서 ESP에 대한 책을 발견했죠. 책 제목에서 투시적 꿈이란 단어를 발견하고 두말 없이 그 책을 샀습니다. 그즈음 나는 새로운 책을 구상 중이었는데 그에 관한 롭의 충고는 우리를 더욱더 비일상적인 세계로 끌어들였죠. 새로 산 책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3가지 정도로 소설의 줄거리를 잡아봤는데 모두 마땅치가 않아요. 그러자 롭이 책을 집어들면서 농담하듯이 말했죠. ESP 혼자 해보기라는 책은 어때? 여보, 제정신이 아니군요. 난 ESP에 대해선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무슨 얼토당토하는 제목이에요. 게다가 그건 비소설이잖아요. 난 평생 소설과 시 외에 다른 글은 써본 적이 없어요. 나도 알아. 하지만 당신은 특히 최근에 2번이나 신비한 꿈을 꾼 적이 있잖아.
신비한 꿈을 꾼 이후로 꿈에 대해 관심이 많아졌잖아. 지난달 겪은 그 체험만 하더라도 할 말이 무궁무진할 텐데. 게다가 우리가 보아온 책들은 저명한 영매들에 관해서만 다루고 있었잖아. 평범한 사람들의 얘기는 어떨까? 모든 사람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말이야. 나는 그를 노려보았죠. 그러나 그의 표정은 더욱 진지했습니다. ESP 실험을 당신 스스로 해보는 것은 어때? 당신 자신을 실험 대상으로 활용해서 말이야. 사실 롭의 아이디어는 일리가 있었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를 직접 연구하여 책으로 쓴다는 말에 구미가 당겼죠. 곧바로 다음 날부터 작업에 들어갔죠. 우선 평범한 사람들로 그런 초감각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일련의 실험 계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그리고 책의 개요서를 만들어 별다른 기대 없이 출판사에 보냈죠. 그런데 놀랍게도 출판사 사장은 아주 흔쾌히 내 제안에 화답했습니다. 다만 3장 정도의 샘플을 만들어서 보여달라고 하더군요. 롭과 나는 기뻤지만 임시로 붙여놓은 장의 제목들을 보면서 즐겁했죠. 채널링 직접 해보기, 텔레파시, 사실인가 허구인가, 위저보드 사용법이라니. 롭은 그걸 보고 말했죠. 이런. 모두 당신 때문이에요. 솔직히 난 우리의 결정에 대해 다시 생각하길 원했답니다. 그때까지 영매를 만나본 적이 없고 텔레파시 체험을 하거나 심지어 위저보드를 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기도 생겼습니다. 해봤자 손해볼 것은 없잖아? 하면서 말이죠. 애당초 소설에 손을 대기 시작한 것도 롭의 조언 덕분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해냈죠. 그래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위저보드부터 시작했죠. 아는 사람에게 보드를 빌려와서 가장 간단해 보이는 실험에 들어갔지만 처음 몇 차례의 결과는 약간 실망스러웠습니다. 사실 그때 난 진짜 관심이 있는 분야인 텔레파시나 투시력에 앞서 우선 이 일부터 빨리 해치워 버리자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첫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것은 당연한 결과였죠. 그런데 3번째 시도에서 바늘이 마침내 우리의 손가락 밑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940년경에 엘미라에서 살다가 죽은 프랭크 위더스란 존재가 보내온 메시지였죠. 다음은 그 통신문의 내용입니다. 롭이 질문을 하면 바늘은 저절로 움직이며 답변을 들려주었죠. 당신이 죽은 해를 알려주시겠습니까? 1942년입니다. 그때도 우리 둘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결혼은 했나요? 네. 부인은 현재 살아 계십니까? 죽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우르슬라. 그녀의 성은요? 알테리. 당신은 어느 나라 사람입니까? 영국인. 부인의 국적은요? 이탈리아. 당신이 태어난 해는 언제입니까? 1885년. 우리가 위저보드를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 정도만 해도 엄청난 대성공이었죠. 하지만 처음엔 그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후의 삶도 믿지 않았죠.
나중에 프랭크 위더스란 사람이 엘미라에 살다가 1940년경에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무척 당황하긴 했지만 그래도 처음엔 메시지의 내용보다는 바늘이 움직이는 원리를 알아내는데 주력했죠. 며칠 후 다시 시도해 보았을 때 프랭크 위더스는 자신이 전생에 터키군 병사였던 적이 있으며 또 다른 전생에선 덴마크의 트리에브란 도시에서 롭과 나를 만났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를 언급했지만 나중에 알아보니 트리에브란 도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곳이었죠. 1963년 12월 8일 우리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위저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눈발이 날리고 있었지만 방 안의 공기는 훈훈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바늘이 따라잡기 힘들 정도의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롭은 질문을 던져놓고 바늘이 토해놓는 답변들을 받아 적느라 진땀을 흘려야 했죠. 프랭크 위더스는 이전 교신에선 한두 가지 단어를 말해주는 정도에 그쳤지만 이번엔 문장이 아주 길어졌고 메시지의 성격도 전혀 달랐습니다. 아울러 방 안의 공기조차 이전과는 다른 듯했죠. 우리에게 할 말이 있습니까? 의식은 수많은 꽃잎을 가진 꽃입니다. 프랭크 위더스의 윤회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에 롭이 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다양한 전생들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들은 현재의 나이지만 난 그 이상의 존재이기도 합니다. 존재의 전체는 그에 속한 모든 마음의 총합이죠. 그것은 바늘이 전해준 첫 번째 완벽한 문장이었습니다. 난 소리 없이 웃었죠. 롭은 계속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모든 게 제인의 잠재의식에서 비롯된 거 아닌가요? 잠재의식은 통로와 같습니다. 어떤 문으로 들어서든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난 롭에게 말했죠. 어쩌면 당신의 잠재의식일 수도 있죠. 하지만 롭은 이미 위저보드에 또 다른 답을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프랭크 위더스, 앞으로도 계속 질문을 던져도 되겠습니까? 좋습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프랭크 위더스라고 불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 이름엔 내 색깔이 담겨 있지 않죠. 롭과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바늘은 점점 더 빨리 움직이고 있었죠. 롭은 잠시 기다렸다가 물었습니다. 그러면 당신을 뭐라고 불러야 할까요? 신에겐 모두가 그의 이름입니다. 종교적인 얘기까지 나오다니 난 딴청을 피우며 창밖을 내다보는 척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당신과의 대화를 위해 호칭이 필요합니다. 나를 뭐라고 부르든 좋습니다. 난 나 자신을 세스라고 부르죠. 그것은 현재의 나이기도 하며 앞으로 되려고 노력하는 전체적 자아를 보다 분명하고 정확하게 표현해주는 명칭이기도 합니다. 또한 조셉은 당신의 전체적인 자아, 즉 과거와 미래에 당신이 취하거나 취할 다양한 퍼스널리티의 총합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여기까지 대화가 진행되자 등에선 소름이 돋더군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시겠습니까? 나를 조셉이라 부른다면 제이는 뭐라고 부르죠? 루버트. 우리는 다시금 서로를 쳐다보았고 난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좀 더 분명히 해주시죠. 뭘 분명히 하란 말입니까? 모두가 이상한 이름 같군요. 제인 역시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이상하다는 반응에는 익숙치 않군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대화를 이끌어가야 할지 감을 잡을 수 없었죠. 마침내 롭이 물었습니다. 금년 초에 내가 왜 그토록 허리가 아팠는지 이유를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1번 척추가 생명력을 제대로 소통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경 조직이 두려움에 의해 오그라들어 있죠. 의식의 확장이 그것을 풀어줄 것입니다. 교신은 자정이 지날 때까지 계속되었고, 교신이 끝난 후 우리 부부는 거기에 대해 대화를 나눴습니다. 몇 주 후 롭의 허리가 더욱 악화되었을 때 척추 지압사는 그의 1번 경추가 제자리에서 벗어나 있다고 알려주었죠. 난 말했죠. 어쩌면 그는 우리 둘의 잠재의식이 뭔가 이해하지 못할 방식으로 작용하는 결과일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지. 아니면 실제로 사후세계에 살고 있는 존재일 수도 있고. 오, 여보. 난 즉시 반발했습니다. 그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다는 거죠? 그가 진짜 영혼이라면 위저보드를 움직이는 것 외에도 달리 할 일이 많을 거라고요. 루버트, 방금 뭐라고 했지? 롭의 그 말에 난 눈살을 찌푸렸죠. 사실 세스는 목적을 갖고 있었습니다. 5년에 걸쳐 일주일에 2번씩 우리와 교신하며 메시지를 전하는 것 말이죠. 하지만 당시 우리로선 그런 일은 꿈조차 꿀 수 없었습니다. 다음 2차례의 교신은 전과 비슷했지만 당혹스러운 요소가 끼어들기 시작했죠. 이상하게도 그의 대답을 미리 알 수 있었던 것인데 그 일로 무척 고민을 했습니다. 세스와의 4번째 교신에선 그의 말이 머릿속에 더욱 빨리 각인되면서 바늘이 움직이기도 전에 첫 문장뿐만 아니라 전체 단락을 미리 알 수 있었죠. 5번째 교신에서 롭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과의 교신에 대해 제인이 왜 그토록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입니까? 그녀는 이 일에 그다지 열의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는 위저보드의 바늘을 보지 않고도 내 메시지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죠. 당신도 그 점을 알게 되면 조심스러워질 것입니다. 롭은 짐짓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물었죠. 그것이 어째서 걱정거리가 된단 말입니까? 상황을 전보다 훨씬 불안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왜죠? 위저보드에 대해선 중립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전해지는 메시지에 대해선 그렇게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친구인 빌 맥도넬에게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얘기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빌은 몇 년 전 자신이 직접 본 유령에 대해 언급했죠. 롭은 세스에게 빌이 본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것은 그 자신의 파편입니다. 시각적인 차원에서 순간적으로 독립성을 되찾았던 과거의 퍼스널리티죠. 때때로 그런 착오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미지도 빌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습니까? 그 무렵 난 롭의 질문을 거의 듣지도 못했죠. 교신이 진행되는 동안 머릿속으로
내내 세스의 답변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위저보드의 바늘이 미처 문장을 만들기도 전에 말이죠. 그리고 서서히 그 말들을 입 밖으로 내뱉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습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바늘은 계속 롭의 질문에 답변했습니다. 한 존재 속에는 모종의 은밀한 방식으로 퍼스널리티의 모든 파편이 각각의 의식을 유지한 채 깃들어 있습니다. 바늘이 멈춘 순간 난 마치 많은 사람들이 차례를 기다리는 높은 다이빙 보드 꼭대기에 서 있는 듯한 기분에 빠져들었죠. 세스의 말들은 나를 향해 내 마음속으로 쇄도해 들어왔습니다. 말하지 않는다면 내 머릿속에 무수한 동사와 명사들이 다른 모든 관념을 뒤덮어 버릴 것만 같았죠. 결국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 미처 깨닫기도 전에 입을 열고 말았습니다. 마침내 세스의 대변인 역할을 맡기 시작했고 바늘이 문장들을 만들기도 전에 답변을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빌이 그 이미지를 알아차렸을 때 파편은 꿈을 꾸는 듯한 상태였습니다. 존재는 잠재의식적인 방식으로 그 자신의 파편들을 조정합니다. 그는 파편에 독립적인 생명을 부여해 놓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기도 하죠. 이처럼 순간적으로 통제력을 상실하면 그 둘이 빌의 경우처럼 마주치는 경우도 발생하죠. 우리가 의식적으로 심장 박동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존재는 파편 퍼스널리티를 의식적으로 통제할 수 없습니다. 메시지는 돌연 중단됐고 난 롭을 노려보았어요. 그가 걱정스럽게 묻더군요.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을 수 있었어? 난 얼떨떨한 가운데서도 고개를 끄덕였죠. 마치 라디오 방송 프로를 머릿속으로 수신하는 기분이에요. 나는 대변인 역할은 한 번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면서 바늘 위로 다시 손을 가져갔죠. 롭이 물었습니다. 세스, 제인이 메시지를 제대로 받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덕분에 그녀의 기분이 나아졌을 겁니다. 그의 말대로 사실 약간은 여유를 되찾은 터였죠. 롭이 또다시 물었습니다. 당신의 얘기대로라면 길거리를 걸어가다가도 자신의 파편 퍼스널리티를 만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바늘은 다시금 대답을 들려주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를테면 생각들 자체도 파편의 일종이죠. 비록 앞서의 파편 퍼스널리티들과는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작은 바늘이 천천히 단어들을 토해내는 동안 내 머릿속에는 다시금 그의 말들이 빠르게 들려왔습니다. 결국 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세스의 답변을 전해주었죠. 그 생각들이 육체적 현실로 전환되기 위해선 우리 자신의 의식적인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또 다른 종류의 파편인 파편 퍼스널리티들은 존재의 후원을 받는 가운데 독립적으로 활동합니다. 메시지는 다시 중단됐죠. 이번엔 대변인 역할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 보기 전에는 다시는 메시지를 전하지 않겠다고 작정했습니다. 롭은 세스에게 물었죠. 이번에도 제인이 말을 제대로 전달한 건가요? 그렇습니다. 보드의 바늘이 답변을 들려줄 때까지 기다리지 않는 것이 그녀에게 활력을 더할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다니 고맙군요. 하지만 다시 안전하게 위저보드의 답변자의 역할을 맡기자 호기심에 불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각각 혼자서도 바늘을 움직일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바늘은 한번 시도해보라고 대답했죠.
그래서 롭이 바늘 위에 혼자 손을 대고 질문을 던졌지만 바늘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둘이서 함께 손을 올려놓고 물었죠. 세스, 방금 전의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썩 좋은 결과는 아니군요. 어떠한 접촉이든 간에 여러분은 내면에서 시각적인 데이터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제이는 내 말을 직접적으로 전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접촉이 항상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죠. 이번 실패에 대해선 나보다는 여러분이 더 당황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웃으면서 그 정도에서 교신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당시 나는 그 내면의 시각적 데이터에 대한 롭의 생각을 전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 글을 쓰고 있자니 그가 세스와의 교신 중에 아주 생생한 내면의 환시들을 보고 깜짝 놀랐었던 일이 기억납니다. 물론 그날 밤에 우리는 나의 대변인 체험에 대해서만 관심을 쏟고 있었죠. 그때 그러한 체험이 얼마나 더 계속 이어질지 알고 있었다면 내 신경은 아마 남아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음 달엔 전체적인 계획을 중단할 뻔했을 정도로 놀라운 체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물론 그 와중에도 우리는 가벼운 마음가짐을 유지했습니다. 이 세상과 현실 속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면 그것들을 찾아내고 싶다고 생각했죠. 그러한 탐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왜냐하면 매번 교신을 할 때마다 새로운 요소들이 등장하기 때문이죠. 세스와의 교신 자료는 자꾸만 쌓여가고 우리의 질문도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스는 12월 8일에 자신을 소개했죠. 그리고 15일엔 내가 처음으로 그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의 퍼스널리티는 위저보드의 제약에서 벗어나자마자 훨씬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재미난 일이지요. 그래서 독자 여러분이 그 과정을 통해 세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초기 교신 기록의 일부를 소개할까 합니다. 2. 세스, 그는 정말 사후의 존재일까? 다음 교신 때까지 신경이 무척 곤두서 있었지만 그냥 화랑리를 보았습니다. 롭도 피곤하긴 마찬가지였지만 내가 2시간 이상 세스의 말을 전할 수 있도록 저녁 교신 시간에 맞춰 일어났습니다. 그 교신에선 나의 역할보다는 메시지의 내용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죠. 전과 마찬가지로 세스의 말을 바로 들을 수 있었지만 처음엔 고집스럽게 위저보드로 교신을 시작했답니다. 바늘은 우리가 미처 묻기도 전에 움직였죠. 안녕하십니까? 롭이 하품을 하자 바늘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설마 인사말은 아니겠죠? 롭은 웃으면서 물었습니다. 세스, 식물과 나무들도 파편인가요? 그러자 바늘이 무서운 속도로 돌아가기 시작했죠. 어떤 의미에선 모든 것이 파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스의 말이 몇 차례 바늘을 통해 전달되자 난 머릿속에 쌓이는 그 문장들을 더 이상 주체할 수 없어서 미지의 바닷속에 뛰어드는 심정으로 다시금 그 말들을 내뱉었죠. 파편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퍼스널리티 파편은 다른 파편들을 생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측면을 지니고 있죠. 롭은 내가 보이지 않는 원고를 읽는 듯 했다고 말하더군요. 그때 난 눈을 감지도 의자에 앉지도 않았죠. 어떤 결과가 빚어지든 더 이상 현실을 거부하지 않고
당당히 헤쳐나가기로 작정했습니다. 그것이 좋은 출발로 이어지리라고 생각했죠. 지금 생각해보니 밝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이었어요. 세스의 말을 전하는 동안 방안을 계속해서 서성거렸지만 그 당시에는 거의 의식하지 못했죠. 롭은 최대한 빠르게 기록했습니다. 그는 속기를 배운 적도 없어서 일단은 휘갈겨 적어놓은 뒤 다음 날 타이핑을 했죠. 그러나 그도 자신만의 상징과 약어 체계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나타내는 현재 인격은 자신이 속한 전체적인 존재의 파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엔 근본 존재의 모든 속성들이 잠재돼 있죠. 여러분의 친구가 본 이미지도 그 자신의 퍼스널리티 파편이었습니다. 그 속엔 친구의 모든 능력이 담겨 있었죠. 그것이 활성화된 상태인지 잠재된 상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말입니다. 당신의 친구 역시 근본 존재의 파편이긴 하지만 앞서의 파편 퍼스널리티는 그와는 다른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파편 퍼스널리티는 분열된 퍼스널리티 파편 혹은 퍼스널리티 이미지 파편이라고 하죠. 대개 그것은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개개인은 무의식적인 상태에서 퍼스널리티 이미지 파편을 다른 존재의 차원으로 보낼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 차원에서 귀중한 정보를 얻어서 본래 인격에게로 되돌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본래의 인격이 그 지식을 소화할 수 없거나 자신에게 돌아온 퍼스널리티 이미지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친구가 본 파편은 바로 그런 유형의 파편 이미지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그만큼 친구와 단절돼 있고 또 그만큼 흐리멍텅한 상태에서 여행을 했기에 거기서 얻어진 정보는 당신의 친구를 거치지 않고 그가 대표하고 있는 전체적인 존재에게로 곧바로 전달됐을 것입니다. 나중에 롭은 묻고 싶은 게 많았지만 세스와의 교신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고 또 기록을 하느라 그 자신이 너무 지쳐 있어서 그만두었다고 말하더군요. 눈을 반쯤 감은 상태에서 방 안을 서성이며 배우가 독백을 하듯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개인 의식의 집중력이 강해지면 분열된 퍼스널리티 파편 혹은 이미지들의 작용을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현재로선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그 일을 수행하지만 원래 그것은 주의력을 집중시킬 수 있는 의식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썩 좋은 편은 아니죠. 그럼에도 여러분의 차원에서도 의식은 확장되기 마련입니다. 의식의 범위가 넓어지다 보면 아무 부담 없이 모든 퍼스널리티 파편, 분열된 퍼스널리티 이미지, 그리고 개인적인 파편들을 명확히 의식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죠. 진화는 바로 이런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물론 그 속도는 아주 느립니다. 저녁 9시에 시작해서 9시 50분, 롭의 손이 마비될 때까지 계속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기에는 그중 일부만을 소개한 것입니다. 우리 부부는 내가 아무 망설임 없이 문장을 전혀 고치지도 않고 그토록 오랫동안 말을 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10분 정도 쉰 후 롭은 우리 자신도 그런 퍼스널리티 파편 이미지를 본 적이 있는지 물어보고 싶다고 말했죠. 그러자 다시금 내 머릿속으로 답변이 떠올랐고 난 그대로 전했습니다. 메시지로 전하는 동안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휴식 시간이 되어서야 그 의미를 음미할 수 있었죠. 그런데 그 답변 중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우리 두 사람의 마음을 뒤숭숭하게 만들었습니다. 요크 해수욕장의 댄스홀에 있던 남자와 여자는 여러분의 파편이었습니다. 둘 다 여러분의 부정적이며 공격적인 감정들이 물질화된 것들이죠. 그때 여러분의 파괴적인 에너지가 최고조에 달하면서
그 이미지들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은 의식적으로는 알지 못했지만 무의식적으론 그들의 정체를 알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을 본 순간 호전적인 호기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롭은 세스가 무슨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지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그로선 마음을 가라앉히며 조용히 앉아 세스의 말을 받아 적는 것조차 무척 힘들었을 겁니다. 1963년 교신을 시작하기 몇 달 전 우리는 롭의 건강을 위해 메인주의 요크 해수욕장에 간 적이 있습니다. 당시 의사는 롭의 허리 통증의 이유를 밝혀내지 못하고 그저 병원에 입원해서 물리치료를 받아보라고 권유했죠. 그래서 우린 스트레스의 원인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여행을 떠난 것입니다. 문제의 그날 밤 우리는 들뜬 분위기를 맛보기 위해 인근 나이트클럽에 들렀죠. 비록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순간순간 엄습하는 롭의 고통을 눈치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건너편에 앉아있는 노 부부를 발견했던 거예요. 그들은 정말 겁이 날 정도로 우리 부부를 쏙 빼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보다 약간 더 젊다는 점만 빼놓고는 다를 게 거의 없었죠. 그들에게서 눈을 떼지 못하다가 롭에게 그들의 존재를 알려주었답니다. 롭은 노 부부를 쳐다보면서도 허리 통증으로 신음을 토해내야 했죠. 그런데 다음 순간 도저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롭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춤을 추자면서 팔을 잡고 나를 잡아 끌었던 것입니다. 1분 전만 하더라도 제대로 걷지도 못했던 사람이 말이죠. 난 어안이 벙벙해서 그를 올려다 보았답니다. 우린 결혼 생활 8년 동안 단 한 번도 함께 춤을 춘 적이 없었죠. 게다가 당시 악단은 우리에게 전혀 생소한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롭은 내 거절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죠. 난 망신을 당할까봐 두려웠지만 롭은 날 거의 질질 끌다시피 하면서 댄스홀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우린 그날 저녁 내내 춤을 추었죠. 그 일 이후로 그의 허리는 상당히 호전됐고 성격 또한 아주 밝아졌답니다. 그 사건은 결과적으로 치료의 효과를 발휘했지만 당시 여러분이 잠재적으로 그 이미지들을 받아들였다면 그것은 개인적으로나 창조적인 면에서 심각한 퇴보의 계기가 됐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그 이미지들은 여러분이 지닌 파괴적인 에너지들이 최고조에 달해서 만들어진 결과였죠. 그 사건은 파괴적인 에너지가 물질화 과정을 통해 내적으로 방향을 돌렸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여러분의 춤은 그 이미지의 의도에서 최초로 벗어나는 행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선 격렬한 행동이 가장 좋은 반응이죠. 자칫하면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 여러분의 퍼스널리티의 상당 부분이 그 파편 퍼스널리티들 속에 이전되고 그들이 건너편에 있던 여러분을 바라볼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됐다면 현재 여러분의 주도적인 퍼스널리티가 더 이상 주도권을 잡지 못했을 겁니다. 쉬는 시간에 롭은 세스가 이미지들에 대해 해준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시 우리는 사념체들에 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이야기가 너무 허무맹랑했죠. 자신의 두려움을 제3자나 사물에 투사하고 그것에 반응하는 심리적 상태에 대한 얘기는 심리학자들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난 이렇게 말했죠. 세스의 얘기는 상징적인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내 터져나온 세스의 답변을 통해 그가 직설적으로 정신의 물질화를 얘기하고 있다는 게 분명해졌습니다. 롭이 물었습니다.
누가 먼저 그곳을 떠났습니까? 우리입니까? 그 이미지들입니까? 그 파편 이미지들은 곧바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홀로 걸어 나오다가 사람들 사이에서 사라져 버렸죠. 그들은 여러분에게서 힘을 부여받지 않는 한 자신들이 탄생한 곳을 떠날 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의 승리는 현재의 자아의 건강한 측면을 강화시켜 주었죠. 밤이 깊었지만 세스는 피로를 모르더군요. 자정 무렵에 또 한 차례 휴식을 가지면서 교신을 끝내기로 작정했죠. 앞으로 교신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 전혀 갈피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토록 오랫동안 말을 한 것도 그때가 처음이었죠. 게다가 세스의 말을 전하긴 했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난감하기만 했습니다. 요크 해수욕장의 사건에 대한 세스의 설명을 이해하긴 했지만 갖가지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죠. 그날 밤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났지만 정말 그의 말대로 우리의 감춰진 두려움이 육체적으로 물질화했던 것일까? 다른 사람들도 종종 이런 일을 겪을까? 그렇다면 아주 놀라운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고 하겠죠? 아니라면 그 설명은 심리학적으로나 상징적으로는 의미가 있겠지만 넌센스에 불과한 거겠죠? 과연 교신을 계속해야 할까? 왠지 나는 롭보다 더 강한 거부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굉장한 기회라 생각했죠. 그래서 우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될지 알아보기 위해 최소한 몇 차례 더 교신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롭은 파편 퍼스널리티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이 있었죠. 우리가 그 이미지들로 전환될 수 있었던 가능성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질문 내용을 적어 놓았죠. 이틀 후 저녁, 우린 다시 보드 앞에 앉았습니다. 물론 세스와의 재교신이 가능할지 자신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프랭크 위더스처럼 쉬이 사라져버릴 수 있는 존재였죠.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최대한 답변을 얻어낼 수 있도록 질문서를 준비해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교신에서 난 전보다 더 오랫동안 세스의 말을 전했습니다. 세스는 두 가지 전생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더니 롭의 가족의 전생을 들려주기 시작했죠. 그 이야기는 심리학적으로 탁월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덕분에 우린 그 이후로 친지들과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죠. 하지만 윤회에 대한 주장에는 전혀 호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롭에게 말했죠. 심리적인 통찰력은 굉장해요. 하지만 윤회는 환상이죠. 재미는 있지만 결국은 환상이라고요. 미리부터 결론 내릴 필요는 없잖아? 왜 그렇게 서두르는 거야? 좀 더 들어보자고. 게다가 오늘 밤엔 우리 가족에 대해 많은 사실을 알아냈어. 그건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깊고 더 정확한 안목을 제시했단 말이야. 이건 아주 획기적인 정보라고. 교신이 다시 시작되자 롭은 요크 해수욕장 사건에 대한 설명을 들은 이후로 내내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혀온 부분을 물어보았습니다. 제인과 나의 잠재의식이 그 이미지들을 받아들였다면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우리보다 더 늙었던데? 순간 내 머릿속으로 세스의 말이 울려 퍼지면서 곧바로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 이미지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경험해온 부정적인 성향의 종결판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면 그 이미지들에게 자신의 상당 부분을 건네주고 그들의 복제 인간으로 전락했겠죠.
물론 여러분이 소유한 창조성과 건설적인 측면이 상황을 호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분의 뚜렷한 변화를 감지하고 아마 전과 달라 보인다는 말을 할 것입니다. 롭이 물었죠. 우리가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당신은 11살 때 작은 공원에서 오후를 보낸 적이 있죠. 마침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라 당신은 혼자 놀게 된 것입니다. 그때 다른 소년이 당신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가 다가오는 모습을 전혀 볼 수 없었으며 그의 존재를 알아차렸을 때 그가 산책 중인 소년으로만 생각했죠. 그는 손에 공을 들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에게 말을 걸려는 순간 다람쥐가 인근 나무 위로 뛰어 올라갔죠.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다가 다시 소년을 보았을 때 그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당신은 잠시 어리벙벙해 하다가 그 사건을 곧 잊어버렸죠. 그때 당신의 형인 로렌이 아버지의 가게에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는데 그는 당신 외에 아무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소녀는 진짜 사람이었습니까? 대체 무엇이었죠? 당신의 퍼스널리티 파편이었죠. 그때 당신은 형과 아버지 사이를 질투했고 함께 놀아줄 친구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퍼스널리티 파편을 물질화시킨 것이죠. 하지만 그 당시 당신으로선 상황을 전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이미지를 영속화시킬 수도 없었습니다. 때때로 퍼스널리티는 그 자신이 만들어낸 이미지로 인해 놀랄 수 있죠. 그리고 대개 그런 파편 퍼스널리티들은 본래 퍼스널리티가 어른이 되면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엔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죠. 어린아이들을 울게 만드는 도깨비는 대개 잠재의식의 생생한 욕망이 빚어낸 이미지들입니다. 나중에 난 말했죠. 그가 모든 것을 잠재의식적인 동기와 연관짓는 게 마음에 들어요. 하지만 윤회 그리고 아이들이 놀이 상대를 얻기 위해 파편 퍼스널리티 같은 것들을 만들어낸다는 얘기는 좀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물론 전체적으로는 아주 매혹적인 얘기죠. 그게 모두 사실이라면 어떻게 될지 생각해봐요. 롭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이제껏 알아왔던 사람들 중에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변한 사람들을 생각해보라고. 세스의 말이 맞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창조해낸 파괴적인 이미지들로 변신해버린 셈이 된다고. 불안한 마음에 몸이 부르르 떨리더군요. 하지만 언제나 그렇게 파괴적일까요? 반대로 작용할 순 없을까요? 롭은 그런 나를 놀려댔습니다. 왜? 걱정되셔? 천만에요. 난 자신 있게 대답했지만 마음속에선 여전히 그 노 부부의 얼굴이 어른거렸습니다. 아직도 물어볼 말들이 많이 남아 있었죠. 이후의 교신을 통해 우린 계속 그 답을 구해왔는데 그중 3년 후의 교신에서 세스가 들려준 다음과 같은 설명은 특히 흥미로운 것이었습니다. 요크 해수욕장에서의 이미지에 대해 말하자면 그것은 공격적이며 파괴적인 에너지가 무의식적으로 외부에 투사되어 일시적으로 물질화된 결과입니다. 마음속에 쌓인 감정이 그런 창조에 필요한 패턴과 자극을 제공해주죠. 물질화의 정도에 따라 본래 퍼스널리티의 육체에서 화학적인 성분의 일부가 파편 퍼스널리티에게로 이전됩니다. 단백질뿐만 아니라 탄수화물도 상당 부분 이용되죠. 몸 안의 단백질이나 화학물질들은 다양한 종류의 이미지들을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궤양이나 갑상선종, 그 외에
다른 육체적 변화를 일으키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특별한 감정을 거부하거나 단절시키죠. 더 이상 그 감정들을 자아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 버려진 감정들은 요크 해수욕장의 이미지들처럼 외부로 투사되기보다는 몸의 특정 부위에 집중되거나 몸 전체를 돌아다니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세스가 이 설명을 들려줄 즈음 우리는 그것을 이해할 만한 준비가 돼 있었죠. 세스로부터 질병은 늘상 금지되고 단절된 감정에서 비롯된다는 말을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에 따르면 우리는 금지된 감정을 몸 안의 특정 부위에 투사함으로써 없애버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아의 상당 부분을 금지할 경우 그 거부된 자질들을 중심으로 2차적인 퍼스널리티가 형성되어 그에 대항하게 되죠. 또는 금지된 감정들이 외부의 제3자에게 투사되거나 요크 해수욕장의 사건에서처럼 물질적인 형상으로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로선 이러한 개념들이 모두 낯설기만 했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하기에 세스야말로 2차적인 퍼스널리티였으며 그 시점에서도 교신은 예고 없이 중단될 수도 있었으니까요. 세스의 말에 일리는 있었지만 그가 정말 사후의 존재라고는 확신할 수 없었죠. 당시 우리는 세스가 우리 자신의 잠재의식이 아주 활발하게 작용한 결과가 아닌가 의심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러한 의심을 접어도 될 만큼 충분히 교신 기록을 갖고 있죠. 과도한 감정의 징후 따위는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억압된 증오도 편견도 욕망도 전혀 없었죠. 세스는 우리 두 사람에게 어떠한 종류의 요구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왔죠. 우리는 2주 동안 교신을 갖지 않았습니다. 한편으로 다시 위저보드 앞에 앉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했죠. 하지만 다음 사건은 교신의 포기를 고려할 정도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허물어뜨리고 현실관을 들쑤셔 놓았답니다. 물론 우리는 교신을 중단하진 않았지만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은 향후 여러 해 동안 교신 활동에 영향을 미쳤고 더 나아가선 나의 심령 능력이 전개되는 방향을 결정지었죠.